한 여자가 낡은 현대 소나타에서 내렸다. 첫눈에 보기에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매회사 건물에 우연히 들른 평범한 방문객처럼 보였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회장님 계신가요? 여자가 예의 바르게 물었다. 리셉셔니스트는 즉시 미소를 지었지만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박 회장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기에 아무나 쉽게 들여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방문 목적이 불분명할 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여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자 리셉셔니스트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표정이 곧바로 바뀌었고 목소리는 훨씬 더 공손해졌다. 죄송합니다. 박채원 아가씨.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리셉셔니스트가 안내하며 권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바로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죄송해요. 혼자 올라가 볼게요. 좀 급해서요. 채원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조금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한 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박채원, 전 세계 미술품 및 컬렉션 업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박옥션, 팔옥션 소유주의 외동딸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그중 파리에 있는 경매장이 가장 유명하다. 채원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프랑스계 미술품 수집가였고 아버지는 한국의 저명한 건축가이자 사업가였다. 채원의 몸가짐은 조용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거울을 보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다. 단아한 얼굴 뒤에는 미술, 비즈니스, 그리고 상류사회에 익숙한 여인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예술적 감각과 직업은 채원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는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부, 명예, 그리고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까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원은 겸손하게 자랐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의 진정한 목표는 오직 평화롭게 사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몰고 다니는 차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할머니가 처녀 시절부터 타던 것을 물려받은 낡은 차였다. 새 차를 살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채원은 실용적인 것을 택했다. 아직 잘 굴러가는데 굳이 왜 바꿔야 하지? 아버지가 계신 대표실에 도착하자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응급 상황이길래?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잖아요. 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박 회장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난 아주 괜찮단다. 사실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부른 거야. 응급 상황이라고 하지 않으면 양평별장에서 나오질 않잖니. 맨날 거기 처박혀서 아무랑도 대화 안 하고 말이야. 채원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빠, 전 거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생활이 좋다고요. 어딜 가나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는 것도 싫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녀가 설명했고 아버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여기서 부국장으로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다. 네가 실무를 익히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해. 채원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제 예상이 맞았네요, 아빠. 아빠 결심이 확고하신 것 같으니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박 회장은 활짝 웃었다. 그의 눈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며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오늘은 일단 푹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원이 사무실을 나서기 전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빠, 저 우리 성심을 숨기고 입사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는 건 싫거든요.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서 조용히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진짜 직장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고 제 배경에 기대지 않는 진짜 우정을 쌓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원한다면 아빠는 널 지지한단다. 다음 날 채원은 아침 일찍 회사 건물에 도착했다. 심플한 흰색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었다. 우아하지만 눈에 띄지는 않는 조용하지만 결연한 모습이었다. 박채원이라는 재벌가 상속녀가 아니라 가족이 일군 회사의 평범한 직원으로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몇몇 직원들은 신입사원에 대한 공지가 없었기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배정된 부국장실로 곧장 향했다. 걸어가는 동안 주변이 점차 웅성거리는 것을 느꼈다. 속삭임, 질문, 그리고 빠른 곁눈질들. 저 여자 누구야? 왜 임원층 사무실로 곧장 들어가는 거지? 하지만 강도윤 부문장, Associate Director, 이 나타나자 직원들은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오랫동안 박 회장 일가의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었다. 그의 자세에는 권위가 배어 있었지만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다. 프로페셔널함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모두에게 높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가 다가오자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빠르게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다. 채원은 부국장실 안에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권위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회사 문화를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존경심이 항상 감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국장으로서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업무에 파묻히기 전 아버지는 조촐한 환영회를 위해 최고급 수제 도시락과 와인을 주문해 주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매일 함께할 사람들과 가까워지기에는 충분했다. 회의실은 활기찬 대화, 맛있는 음식, 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앞으로 함께 일할 동료들을 만났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강도윤이 짧은 환영사를 위해 일어섰다.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우리 팀의 새로운 동료이자 신임 부국장님을 환영합시다. 박 회장님께서 제게 이채원 부국장님께 마땅한 예우를 갖추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격식과 권위가 담겨 있었다. 채원은 그것이 아버지의 지시라는 것을 알았다. 아직 전면에 나서고 싶지 않은 딸에 대한 배려였다. 그녀는 일어나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채원입니다. 활기찬 목소리였다. 그녀는 외가 쪽 성인 이씨를 사용하기로 했다. 아까 제가 누군지 궁금하셨을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면서 서로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채원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귀에 걸릴 듯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역력했다. 회의실은 화기애애했다. 직원들이 한 명씩 다가와 악수를 하고 통성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채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 된 듯한 기분과 따뜻한 소속감을 느꼈다. 한편 박 회장은 다음날 런던이 아닌 파리지사의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출국해야 했기에 딸과의 재회를 잠시 미뤄두었다. 환영회에 아버지는 없었지만 채원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믿음을 느꼈고 이 새로운 시작에 깊이 감사했다. 모두가 음식과 대화에 빠져 있을 때 채원은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려 회의실 구석에 앉았다. 그때 강도윤이 다가왔다. 그는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길. 채원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짧고 정중한 대답이었다. 회장님께서 부재 중이신 동안 회사 일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부국장님이 업무에 적응하시는 동안 제가 멘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주요 회의와 의사 결정 과정에 함께 참석하시게 될 거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채원은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 남자가 풍기는 묘한 매력에 끌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큰 키에 탄탄한 체격,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위치와 존경을 다룰 줄 아는 사람 특유의 아우라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볼게요. 채원은 볼이 붉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속으로는 자신의 몸을 휘감는 묘한 설렘을 도윤이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다. 직원들이 대부분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채원과 도윤은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여기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저한테 오세요. 도윤의 다정한 말에 채원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도윤의 다정함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겠어.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아직 파리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채원이 유명 화가들에 대한 자료를 찾느라 바쁠 때 누군가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문이 열리고 활기찬 표정의 도윤이 들어왔다. 우리가 처리해야 할 새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채원은 즉시 하던 일을 멈췄다. 도윤의 목소리만으로도 팀으로서 그들의 다음 행보가 특별할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건이에요. 곧 있을 중요한 미술품 경매입니다. 도윤이 서류철을 들고 말했다. 이게 성사되면 부국장님의 첫 번째 실무 경험이 될 겁니다.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채원과 도윤은 점차 가까워졌다. 도윤의 눈에 비친 그들의 업무 관계는 수월하고 생산적이며 상호 존중으로 가득했다. 채원에게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숨겨둔 호감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즉각 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경매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3일 내내 준비에 매달렸고 야근은 일상이 되었다. 저 거의 다 끝나가요. 조금만 기다려요. 같이 퇴근해요. 노트북에 코를 박은 채 채원이 말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사무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불도 다 꺼진 채 두 사람만 남아있었다. 도윤 역시 야근 중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박 회장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프로젝트에 모든 신경을 쏟았다. 그는 모든 과정에 채원을 참여시키며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챙겼다. 좋아요. 같이 퇴근합시다. 끝나고 커피 한잔 할까요? 도윤이 짐을 챙기며 제안했다. 채원은 미소로 답했다. 도윤 역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침묵이 긍정의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활기차게 대화를 나눴다. 근처 카페로 직행해 주문을 했다. 아인슈페너 좋아하시는 줄 몰랐네요. 똑같은 메뉴를 주문한 것을 보고 채원이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이 대화에 빠져 있을 때 바리스타가 테이블로 다가왔다. 손님, 혹시 커플이신가요? 오늘 저희 카페 6주년 기념일이라 커플분들께 무료 디저트를 드리고 있거든요. 채원과 도윤은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아, 정말요? 6주년 축하드립니다. 마침 저희 지난달에 결혼했거든요. 도윤이 채원에게 윙크하며 농담을 던졌다. 채원도 장단에 맞추려 했지만 바리스타가 끼어들었다. 커플링이나 사진, 아니면 뽀뽀하시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도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채원의 손을 꽉 잡고 카페 밖으로 그녀를 끌고 나왔다. 걸으면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디저트 하나 받자고 증거까지 필요할 줄은 몰랐어요. 채원도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요. 사람도 많은데 부끄러웠어요. 그들은 여전히 웃음기를 머금은 채 걸었다. 시간이 늦었네요. 데려다 줄게요. 도윤이 제안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렌트한 집 근처라 걸어가면 돼요. 채원이 거절했지만 도윤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채원은 동의했다. 한 골목 모퉁이에 도착하자 차가 멈췄다. 여기서 내리시는 거 맞아요? 도윤이 물었다. 네, 여기서 내릴게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채원은 진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말한 렌트한 오피스텔이 아니라 길을 건너 고급 저택의 개인 정문으로 들어갔다. 아직 도윤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새벽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자요.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내일 봐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 밤이 뭔가 특별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거 데이트 맞나? 아니면 그냥 장난친 건가? 문자를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답장은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채원은 아침 일찍 눈을 떴다. 경매 당일이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업무 그 이상이었다. 도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그와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채원은 도윤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향했다. 그는 그녀보다 일찍 와 있었다. 준비 다 됐죠? 그녀가 활기차게 물었다. 네,
부국장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고마워요, 채원 씨. 도윤이 서류를 건네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세부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경매장 안에서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진행 상황을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긴장감과 집중, 그리고 흥분이 교차했다. 경매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채원은 벅찬 감정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꽉 끌어안았다. 축하해요. 우리가 해냈어요. 도윤 역시 그녀를 꽉 마주 안았다. 그 순간 주변에는 오직 두 사람뿐인 것 같았다. 현장에는 채원의 부모님도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 사람의 눈에도 기쁨이 서려 있었다. 채원은 곧장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다. 어머니가 와인을 들고 그녀를 맞이했다. 잘할 줄 알았어. 채원아, 너랑 도윤 부문장 정말 수고 많았다.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있을 곳을 찾은 기분이에요. 양평 별장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채원이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냥 이 순간을 즐겨라. 딸.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는 채원과 도윤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챘다. 도윤 부문장이랑 꽤 가까워 보이던데. 무슨 사이니? 채원은 미소 지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냥 좋은 친구예요. 정말 친구일 뿐이야. 어머니가 짓궂게 물었다. 엄마 참.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될진 두고 봐야죠. 채원이 농담을 던지고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아버지가 불렀다. 채원아,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더 큰 계획의 일부일 뿐이야. 너랑 도윤이 그리고 유라를 파리로 보낼 생각이다. 다음 확장 단계를 위한 출장이야. 국제미술전시회에서 회사를 대표하게 될 거다. 내 엄마도 대표단으로 합류할 거고. 채원은 잠시 멈칫했다.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파리,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곳이었다. 게다가 도윤과 함께 간다니.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팀 전체 회의에서 발표할 거다. 아버지가 덧붙였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나갔다. 부모님 사무실에 너무 오래 머물러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싶지 않았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도윤에게 그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지 않았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가 직접 듣기를 바랐다. 도윤 씨는 정말 일에 열정적이야. 그게 제일 멋있는 부분이지. 나중에 저 사람 아내가 될 사람은 정말 행운아일 거야. 채원이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 오후 회의 일정을 알리는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다. 박 회장의 집무실에 모였을 때 단 한 명 한유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외부 업무를 처리하느라 조금 늦어진 것이었다. 도윤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살피고 있을 때 유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유라는 도윤의 맞은편, 채원의 옆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의 표정은 묘했다.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해준 강도윤 부문장과 이채원 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유라 대리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강도윤, 이채원, 한유라 세 사람이 파리에서 열릴 다음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국제미술전시회에서 우리 회사를 대표하게 될 것이며 제 아내도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회장님, 도윤이 물었다. 3개월입니다. 이번 주말에 출국하게 될 겁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행사인 만큼 철저한 프로페셔널함을 기대합니다. 박 회장의 진지한 대답이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부디 모든 면에서 공과 사를 명확히 해주길 바랍니다. 그는 유라를 한 번 보고 이어 도윤을 쳐다보았다. 채원은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감사를 표했다. 유라와 도윤도 마찬가지로 인사한 뒤 방을 나섰다. 채원만 아버지 사무실에 남았다. 단둘이 남자 그녀가 물었다. 아빠, 유라 대리도 꼭 같이 가야 해요?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채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발표 후 3일 뒤 그들은 출국 준비를 마쳤다. 이른 아침 공항에서 만났다.
채원은 재킷을 입고 기내용 가방과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도윤은 백팩과 캐리어를 들었다. 반면 유라는 출장에 익숙한 듯 단정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커피, 다른 손에는 탑승권을 들고 있었다. 채원 씨랑 비행기 타는 건 처음이네요. 도윤이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유라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끼어들었다.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짧고 차가운 말투였다. 유라가 팀에 합류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는 해외 출장과 기업 행사의 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비즈니스석 캐빈 안에서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모두 막바지 준비로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잠에서 깬 채원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행기는 이미 파리에 착륙하고 있었다. 눈에 띄게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프로젝트 외에도 파리에 계신 외할머니를 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들은 곧장 호텔로 향했다. 도윤은 시차로 힘들어 보였지만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회사는 여독을 풀도록 하루의 휴식을 주었다. 같은 호텔에 묵었지만 그날 그들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모두들 방에서 재충전과 수면, 고요한 휴식을 취했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자 도윤과 유라는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다. 이런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었고 업무 프로세스도 훤히 꿰뚫고 있었다. 반면 채원은 초보자로서 조용히 상황을 관찰했다. 주어진 일은 깔끔하게 해냈지만 노련함은 부족했다. 다행히 매일 밤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어서 향수병은 크게 느끼지 않았다. 파리에서의 둘째 주, 현장 답사와 회의, 큐레이팅 논의를 함께하며 도윤과 채원은 부쩍 가까워졌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부름으로 채원은 파리에 있는 외가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의 꽉 찬 포옹과 웃음소리가 그녀를 반겼다. 집안에서 그녀는 평화를 느꼈다. 채원에게 이곳은 한국의 냉혹한 기업 세계에서 벗어난 안식처였다. 다시 만난 가족들의 단순한 기쁨. 하지만 그 기쁨 속에서도 업무와의 단절감이 느껴졌다. 동료들이 보고 싶었다. 엄마, 저 이제 도윤 씨 일행한테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애초에 일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 내일 가렴. 네. 아빠 마음 알잖니? 여기서 가족들이랑 유대감을 쌓길 원하셔. 네가 마지막으로 온 게 어릴 때니까. 외할머니도 섭섭해하지 않으실 거야. 가끔 온라인으로 통화도 하니까. 하지만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우리 비즈니스 때문이니까요. 채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도 동의했고 다음날 채원은 업무에 복귀했다.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알아챘다. 예전엔 서먹해 보이던 도윤과 유라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듯했고 팀워크도 좋아졌으며 어색함 없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채원은 자신이 겉도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놓친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질투와 의심에 사로잡히기 전 유라가 그녀를 불렀다. 채원 씨, 여기 와서 같이 봐요. 이따가 박 회장님 사모님께 컬렉션 설명 관련해서 연락드릴 건데 그 부분은 채원 씨가 담당해주세요. 유라가 차분하고 다정한 친구처럼 말했다. 채원은 놀랐다. 이런 유라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친절하고 가볍고 경쟁심이라곤 없는 모습. 채원이 몰랐던 사실은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도윤과 유라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었다. 사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친구였지만 도윤이 유라에게 고백했을 때 관계가 틀어졌었다. 유라가 준비되지 않아 그를 피했던 것이다. 하지만 파리에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면서 오해를 풀었다. 도윤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유라가 아니라 채원이라고. 유라는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어떤 식으로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유라가 채원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이유였다. 경쟁심이 아니라 도윤과의 우정과 존중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채원이 서류를 들고 어머니의 컬렉션에 포함된 작가들의 정보를 정신없이 찾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책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윤이었다. 이채원 부국장님, 주문하신 아인슈페너 나왔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채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웬 커피예요? 채원 씨 주려고요.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요.
채원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한번 마셔봐요. 파리에서 사온 거라 더 맛있을걸요? 아니면 내가 사다 줘서 더 맛있을 수도 있고. 도윤이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채원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이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를 밀어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잠시 후 뒤에서 유라가 짓궂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채원은 유라가 질투하는 줄 알았지만 정반대였다. 오히려 두 사람을 밀어주고 있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채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조그맣게 대답했다. 표정엔 의아함이 묻어났지만 도윤의 특별한 관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채원 씨, 이따 저녁에 같이 시간 좀 보낼래요? 유라가 이 근처에 분위기 좋은 와인바가 있대요. 칵테일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채원 씨랑 같이 가보고 싶어서요. 도윤이 데이트를 신청했다. 채원은 깜짝 놀랐다. 당장 대답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절대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유라가 불쑥 끼어들었다. 저도 끼워주세요. 어차피 저녁에 할 일도 없는데. 유라가 웃으며 말했다. 도윤은 채원과 단둘이 있고 싶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채원이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자 유라가 다시 선수를 쳤다. 정말 안 갈 거예요? 그러다 제가 도윤 씨 뺏어갈지도 몰라요. 장난 섞인 말투였다. 채원은 흠칫 놀랐다. 마치 자기가 모르는 무언가를 유라는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도윤이 유라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무심결에 소리쳤다. 네, 갈게요.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도윤이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 게 맞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채원은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우아한 검은색 셔츠를 입은 도윤이 서 있었다. 셔츠가 터질 듯 팽팽한 그의 탄탄한 근육을 보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도윤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거리를 걸으며 채원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유라 대리님은요? 셋이서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오겠대요. 도윤이 대답했다. 채원은 조금 아쉬운 척했지만 밀려오는 기쁨을 숨길 수 없었다. 드디어 도윤을 독차지하게 된 것이다. 아마도 채원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밤이 될 것 같았다. 호텔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바였다. 입구에 도착하자 도윤이 손을 내밀며 안으로 에스코트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숙녀분. 윙크와 함께 건넨 도윤의 말에 채원은 미소를 지었다. 참 젠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로맨틱한 어쿠스틱 라이브, 음악이 흐르는 우아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단순한 바가 아니라 연인들을 위한 고급스러운 데이트 장소였다. 그들은 스테이크와 레드, 와인을 주문했다. 채원은 화려한 고급 식당에 익숙했지만 자신이 까다롭거나 물질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채원은 도윤과 유라의 관계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묻고 싶었지만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랑 유라 사이가 궁금하다면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도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죠. 그때 제가 유라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젠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좋은 친구입니다. 채원은 미세한 질투를 느꼈고 도윤은 그녀의 표정에서 그걸 읽어냈다. 진짜 다 끝난 일이에요. 채원 씨, 이젠 안 좋아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채원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얼굴에 서려있던 긴장도 풀렸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만약 도윤이 자신을 좋아한다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도윤이 채원 쪽으로 몸을 천천히 기울였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채원 씨예요. 음악 소리에도 묻히지 않는 작지만 또렷한 속삭임. 채원의 눈이 커졌다. 너무 놀란 나머지 와인의 사례가 들렸고 도윤이 얼른 물을 건네주었다. 세상의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느리게 돌아간다는 거. 채원의 머릿속에 맴돈 생각이었다.
미안해요. 너무 놀라게 했나요? 제가 너무 성급했죠? 도윤이 물었다. 채원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잠깐 나갈까요? 밖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밖으로 걸어 나오며 채원은 조금 망설여졌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아는 걸까? 내 진짜 모습을 다 보여줘야 하나? 하지만 그녀는 결론을 내렸다. 완벽하지 않은 지금의 내 모습까지 좋아해주는 거라면 이 사람의 마음은 진짜일지도 몰라. 도윤은 채원이 입을 열기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잡더니 순식간에 그녀의 입술에 깊이 키스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진한 입맞춤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길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느낌이었다. 부드럽고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 달콤한 키스는 다가오는 차의 큰 경적 소리에 깨어지고 말았다. 깜짝 놀란 그들은 현실로 돌아와 도로 한가운데서 서둘러 물러나며 웃음을 터뜨렸다.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미안함을 표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마치 선생님한테 들킨 고등학생 커플 같았다. 좀 더 걸을까요? 이 밤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쉬운데. 도윤이 여전히 채원의 손을 잡은 채 제안했다. 좋아요.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끽하고 싶었다. 느린 걸음, 고요한 주변 풍경, 그리고 새벽의 서늘한 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었다. 피곤함도, 늦은 시간도, 내일 기다리고 있는 업무도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호텔에 도착한 후 밖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들의 눈이 다시 마주쳤고 입술이 포개졌다. 달콤한 작별 인사였다. 오늘 너무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즐거웠어요. 채원이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말했다. 도윤이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났다.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요. 내일 봐요. 그가 채원의 팔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말했다. 밤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녀의 시간과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설렘과 떨림을 한 구석에 밀어두고 직장인으로서 완벽하게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채원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도 그것을 눈치챘다. 우리 딸 얼굴이 활짝 피었네. 어머니가 농담을 건넸다.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웃으며 덧붙였다. 부모님은 채원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 미소의 이유가 강도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기뻐했다. 그들은 도윤이 예의 바르고 원칙을 지키는 훌륭한 청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전시회 날이 밝았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무런 차질 없이 완벽하고 자랑스럽게 마무리되었다. 채원은 이 일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원래의 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파리에서 그녀는 도윤은 물론 유라와도 부쩍 가까워졌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유라와의 우정, 그리고 도윤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 전시회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안 친해졌을 텐데. 유라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아마 지금까지도 사무실에서 혼자 밥 먹고 있었을걸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며 덧붙였다. 맞아요. 그때 일 아니었으면 여전히 서먹서먹했을 거고 도윤 씨랑도 이렇게 안 됐겠죠. 일할 때만 대화하는 사이였을 거예요. 채원도 함께 웃었다. 옆에 앉아 있던 도윤이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했다. 한국에 돌아온 뒤 그들은 공식적인 사내 커플이 되었다. 회사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다. 채원의 가족 역시 도윤을 지지했다. 그는 원칙을 아는 사람이고 예의 바르며 꿈을 가진 남자였다. 채원의 진짜 신분은 여전히 비밀이었지만 박 회장 부부는 도윤을 굳게 믿었다. 도윤은 채원이 회사 오너의 외동딸이자 미래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것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오히려 업무 성과는 이전보다 더 뛰어났다. 선을 지킬 줄 알았고 무엇보다 연인으로서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직장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했다. 한 해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사내에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혼 계획으로 이어졌다. 서두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채원은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하고 프라이빗한 스몰 웨딩을 올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도윤의 생각은 정반대였다. 하객을 많이 부르고 화려한 축제 같은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다. 그에게 결혼식은 마음껏 축하하고 아낌없이 돈을 써야 하는 특별한 날이었다. 난 그냥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객이 많으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 돈 아껴서 우리 나중에 아파트 마련하는데 보태면 좋잖아요. 도윤은 채원의 이런 검소하고 실용적인 면이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채원 씨가 날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난 그저 우리 결혼식 날 당신이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을 뿐이라고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결국 서로를 향한 이해심이 이겼다. 채원이 도윤을 설득해 스몰 웨딩으로 합의를 보았고 성대한 결혼식에 쓸 뻔했던 돈은 신혼집 마련에 쓰기로 했다. 그들은 작은 예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채원은 소박하지만 우아한 흰색 웨딩드레스를, 도윤은 깔끔한 네이비 슈트를 입었다. 예식은 채원 가족과 가까운 변호사가 주례를 맡아 진행했다. 그는 가족의 비밀과 신분을 철저히 지켜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박옥션의 회장 부부인 채원의 부모님, 그리고 채원의 가짜 아버지 역할을 해준 사실은 박 회장 일가의 오랜 경호원 사람, 도윤의 부모님, 그리고 그들의 절친한 친구 유라뿐이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언제나 당신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해, 채원아. 도윤이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맹세했다.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도윤씨.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주례가 성혼을 선언하자 두 사람은 사랑을 담아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작은 공간은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 찼고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비록 소박한 예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약과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다. 식이 끝난 후 신혼부부는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조촐한 피로연을 가졌다. 소중한 지인들과 가족들이 모여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했다. 하객들로부터 작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응원이 담긴 축의금과 선물을 받았다. 유라야, 우리 응원해줘서 고마워. 넌 정말 내 진정한 친구야. 채원이 유라가 준 고급 주방용품 선물을 들고 말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다. 즉시 새로운 아파트 입주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릴 생각에 들떠 있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잠시 전셋집에 머물렀다.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서 그들은 서로의 성격과 꿈, 일상의 사소한 습관들까지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사랑이 넘치는 아내 채원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챙겼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도윤은 주방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를 맡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갈비찜을 요리하는 채원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뒤에서 다가가 그녀를 안고 볼에 키스했다. 좋은 아침, 여보. 냄새 엄청 좋은데. 당신 냄새가 더 좋네. 도윤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속삭였다. 채원은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아직 신혼이라 매 순간이 핑크빛이었다. 어휴, 빨리 씻고 와요. 밥 먹고 같이 출근해야죠. 그녀가 식탁을 차리며 대답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작고 평범한 행동들이지만 서로를 향한 든든한 지원이 담겨 있었다. 채원이 피곤해할 때는 도윤이 배려와 이해심으로 집안일을 도맡았다. 이것이 그들 결혼 생활의 튼튼한 기초였다. 출근한 뒤 채원은 곧장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남편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밀어주고 싶었다. 회사 문제에 대해 아버지와 상의했다. 그녀에게는 도윤의 성공이 먼저였고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는 것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나중으로 미뤄도 좋다고 생각했다. 회사가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음에도 굳이 권리를 주장하려 서두르지 않았다. 아빠, 도윤 씨 언제 이사로 승진시켜 주실 거예요? 채원이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도윤이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보기에 도윤은 승진할 자격이 충분했다. 도윤 씨는 그럴 자격이 넘쳐요, 아빠. 대체 뭘 망설이시는 거예요?
채원이 약간 애원하듯 덧붙였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라, 딸아. 널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 너희 엄마랑 나도 그래도 그 친구에게 회사의 중역을 맡길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채원은 아버지를 껴안고 볼에 뽀뽀했다.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속삭이고는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 도윤에게 당장 달려가 말해주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도윤이 자신의 승진이 아내의 빽이나 부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노력, 실력, 헌신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일주일 뒤 모두가 사무실에서 각자의 업무로 바쁠 때 갑자기 긴급회의를 알리는 이메일이 돌았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감과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전 부서원이 회의실에 모였다. 회의실 안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테이블 중앙에 커다란 케이크와 다과가 차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득 찼다. 무슨 날이지? 잠시 후 박진우 회장이 미소를 띠며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회의 호출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이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누군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강도윤 이사님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에게 이 자리를 맡기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향한 그의 신뢰와 헌신, 피나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도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깜짝 발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도윤이 채원의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진심, 어린 감사가 담긴 눈빛이었다. 박 회장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도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내를 꽉 끌어안았다. 먼저 부족한 저를 믿어주신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윤이 박 회장을 보며 말했다. 무엇보다 이 영광을 제 아내에게 바칩니다. 그가 미소 띤 얼굴로 채원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엔 기쁨이 넘쳐 흘렀다. 동료들이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축하해요. 그럴 자격 충분해요. 새로운 자리에서도 건승하길 빌어요. 다과를 나누는 내내 도윤의 입가엔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하지만 이 승진은 복권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과 끈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맺은 결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채원의 사랑과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도윤 역시 아내의 큰 도움을 부정할 수 없었다. 채원과 도윤 부부에게 또 다른 희소식이 찾아왔다. 인테리어 시공사로부터 드디어 다음 주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진짜 우리 집을 갖게 된 두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이사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여보, 짐은 내가 다 옮길게. 채원의 짐을 싸던 도윤이 나섰다. 나도 아직 튼튼해. 이리 줘요. 채원이 상자 하나를 내밀며 장난을 쳤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이사 당일 차에 타려던 채원이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보, 왜 그래? 도윤이 놀라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래. 짐 싸느라 피곤했나 봐. 채원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도윤은 불안했다. 그는 채원을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몇 시간 동안 수액을 맞고 안정을 취한 뒤 채원이 병상에서 눈을 떴다. 도윤이 그녀의 손을 꼭 쥐고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잠시 후 미소를 머금은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사모님, 이제 무리한 일은 줄이시고 안정을 취하셔야겠습니다. 이제 혼자 몸이 아니시니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신경 쓰셔야죠. 임신입니다. 축하드려요. 채원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도윤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다. 도윤은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여보, 우리 아빠 엄마 되는 거야. 도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우리 진짜 가족을 꾸리게 됐어요. 채원도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이사 준비로 인한 피로 따윈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추고 그 자리를 희망이 채우는 듯했다. 부모가 되는 것은 그들의 오랜 꿈이었고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앞으로는 절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도윤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맹세했다. 이사가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도윤은 업무에 더욱 매진했다. 처리해야 할 일의 양이 2배로 늘어났다. 회의, 마감 기한,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지방 및 해외 출장. 반면 채원은 임신과 태교에 전념하기 위해 잠시 업무를 중단하고 육아휴직을 냈다. 채원의 부모님도 마침내 첫 손주를 보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채원의 감정도 점차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도윤이 바쁘다는 건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걸 피부로 느꼈다. 어느 날 도윤이 유럽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급히 출국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그의 태도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말수가 줄었고 늘 피곤해했으며 대화조차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느 날 밤 소파에 누워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던 채원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도윤을 맞이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얼굴엔 짜증과 피곤이 가득했다. 오늘도 많이 늦었네, 여보. 일이 그렇게 많아? 채원이 차분하게 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거칠게 구두를 벗어던지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다정하게 볼에 입을 맞추며 인사했겠지만 남편으로서의 그런 다정함은 이미 잊은 지 오래인 듯했다. 그 질문, 내일 하면 안 될까?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채원아. 도윤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채원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을 찌르는 통증은 부인할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도윤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전보다 훨씬 더 쉽게 화를 냈고 늘 딴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자신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대답 없는 의문들이 서서히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의 시선이 멈췄다. 사진 속 2사람의 미소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사이엔 차가운 균열이 가고 있었다. 어느 깊은 밤, 도윤은 누군가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서둘러 일어나 보니 채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도윤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두 눈에선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채원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윤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걱정 따윈 없었다. 오직 분노뿐이었다. 아내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순간 도윤은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 네가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뒤져? 내 폰 볼 권리가 너한테 있다고 생각해? 채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화면을 도윤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주고받은 구역질 날 만큼 달콤한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조차 없었다. 그 어떤 대답보다 이 명백한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거짓말쟁이. 채원이 약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오열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에 잠옷이 흠뻑 젖을 정도였다.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한 채원은 참지 못하고 도윤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넌 이럴 자격 없어. 이거 놔. 채원이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도윤이 신경질적으로 채원을 강하게 밀쳐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채원은 바닥에 세게 나동그라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강한 충격, 그리고 찾아온 섬뜩한 정적. 잠시 후 그녀의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바닥을 적시며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도윤의 두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채원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허둥지둥 아내를 안아들고 응급실로 뛰어갔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유산하셨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채원은 울지 않았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한때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녀의 심장은 이제 차갑게 굳어버렸다. 도윤이 다가왔지만 그는 차마 용서를 빌지도 못했다.
당신이 날 밀치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다른 여자만 만나지 않았어도 우리 아이는 무사했을 거야. 채원이 읊조리듯 말했다. 단어 하나하나에 피 끓는 고통이 묻어났다. 하지만 돌아온 도윤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했다. 네가 내 휴대폰만 안 뒤졌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어. 이 한마디로 그들 부부 사이엔 돌아올 수 없는 깊은 골이 파이고 말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두 사람은 철저히 남남처럼 지냈다. 도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채원을 대하는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도윤은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일찍 귀가하는 법이 없었다. 어쩌다 마주쳐도 채원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휙 지나가 버렸다. 채원은 매일 혼자 남겨진 집에서 지독한 우울감에 시달렸다. 아이만 잃은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 잃은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거실에 있던 채원은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윤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도윤 씨. 작지만 분노와 상처가 서린 목소리였다. 도윤이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멈췄다. 대체 문제가 뭐야? 우린 아이를 잃었는데 당신은 나까지 버리려고 하잖아.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젠 내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아? 억지로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그래,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그 여자랑 잘 해보고 싶겠지. 왜 맨날 늦게 들어오는지, 왜 나랑 말 섞는 것조차 피하는지 이제 다 알겠어. 나한테서 못 찾은 행복을 그 여자한테서 찾았나 보지? 도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채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우리 이혼하자, 채원아. 나도 지쳤어. 허구한 날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해.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그 말은 채원의 심장에 예리한 비수처럼 꽂혔다. 아이를 잃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도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다가가 남편의 팔을 절박하게 붙잡았다. 안 돼, 도윤 씨. 당신 약속했잖아. 매일 나만 사랑하겠다고 했잖아.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평생 함께하겠다고 했잖아. 날 버리지 마. 그녀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도윤을 꽉 끌어안았다. 이 끈을 놓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도윤은 차갑게 그녀를 떼어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도윤 씨, 채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쉬어 있었다. 감정이 북받친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안으려 했다. 이미 자신을 거부하는 남자의 틈바구니로 어떻게든 파고들려 애썼다. 그때 도윤이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다. 아주 강한 힘은 아니었지만 균형을 잃은 채원은 딱딱한 탁자 모서리에 팔을 세게 부딪히며 주저앉았다. 아, 채원이 팔을 감싸주며 신음했다. 도윤의 눈이 순간 커졌다. 놀란 기색이었지만 결코 다가가지는 않았다.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분노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널 이해하는 것도 이젠 지쳤어, 이채원. 허구한 날 근거 없이 의심하고 툭하면 울고불고 짜증나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우리 두 사람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 건 나야. 돈 버는 것도 나고. 근데 넌 집구석에 앉아서 나 의심하는 거 말고 대체 하는 게 뭔데? 채원은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윤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밤들, 몰래 주고받던 문자들,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는 그 차가운 눈빛들,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채원은 도윤의 내연녀가 다름 아닌 아버지가 소유한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도윤의 태도였다. 상황을 바로잡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폭력을 행사하며 끝내 그녀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은 일찍 일어나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었다. 다친 팔에 옥신거리는 통증과 멍자국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처를 파운데이션으로 두껍게 가린 채 집을 나섰다. 회사로 찾아가 남편에게 맛있는 점심을 먹여주고 싶었다.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은 마지막 발악이었다.
도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니 분명 기뻐할 거라 믿었다. 내가 회사엔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회사 로비에서 도시락을 들고 서 있는 채원을 발견한 도윤이 윽박질렀다. 그는 그녀를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가더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윽박질렀다.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멸감을 삼키며 억지로 눈물을 참았다. 그저 잘해보고 싶었을 뿐이다.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이거 놔. 채원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꽉 쥔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 애썼다. 끝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도윤은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더욱 격분했다. 또 질자, 지긋지긋한 피해자 코스프레. 내 인내심 바닥나는 꼴 꼭 봐야 직성이 풀리겠어? 도윤이 이갈며 경고했다. 목소리엔 소름 끼치는 냉기와 사리가 묻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채원은 쥐 죽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너무 무서웠다.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이 어떻게 이토록 악마처럼 변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그녀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강도윤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하자 도윤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분노와 경멸, 사랑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악귀 같은 표정. 방으로 들어가 그가 채원의 옷깃을 짐짝처럼 잡아 끌며 소리쳤다. 도윤 씨, 제발 그만해. 채원이 애원했지만 그에겐 들리지 않았다. 허공을 가른 거친 손찌검이 그녀의 뺨에 날아들었다. 채원의 고개가 돌아갔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감각이 사라진 듯했다.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도윤은 마치 악령의 신 사람 같았다. 그는 아내를 침대로 거칠게 내동댕이치고 사랑과 존중을 맹세한 남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육체적, 정신적 학대. 그 이상의 잔혹한 짓이었다. 그만해. 살려주세요. 도윤 씨,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차가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채원에게 매일 밤은 끝나지 않는 악몽이었다. 꿈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신혼집은 이제 끔찍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오직 잠든 순간만이 유일한 휴식이었고 그마저도 온몸이 끊어질 듯한 고통과 짓눌리는 공포 때문에 눈을 붙이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다. 늘 밝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던 예전의 이채원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온몸은 먼과 상처, 흉터로 얼룩졌다. 정신은 산산조각 나고 피폐해졌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더 이상 낼 목소리조차 없었다.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도망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도윤을 사랑했다. 아니, 어쩌면 옛날에 그 다정했던 도윤을 사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참 바보 같았다. 자신이 꿈꿔온 완벽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편을 택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루하루 목이 졸리는 것 같았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거울에 비친 처참한 몰골을 부모님께 들킬까봐 너무나 무서웠다. 온몸에 새겨진 상처와 흉터들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잔혹한 전쟁의 흔적 같았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어디로도 도망칠 곳이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언제나 수신거부나 통화 중이었다. 도윤이 몰랐던, 그리고 어쩌면 채원 자신조차 잠시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자신이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 이 여자, 이채원이 사실은 그가 일하는 거대한 대기업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그녀는 결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부와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녀의 본질은 그저 남편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자유를 갈구하는 가엾은 한 여인이었을 뿐이다. 널 이해하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해. 침실로 걸어 들어오며 도윤이 서류 한 뭉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내 그 징징거리는 소리 듣는 것도, 훈계질하는 것도 역겨워. 당장 서명해. 서로 갈 길 가자고. 순순히 서명 안 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일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뭉개버릴 테니까. 협박이었다. 도윤의 말투와 끔찍한 폭력이 치가 떨리게 싫었지만 채원에게 그는 여전히 남편이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던 도윤의 맹세를 그녀는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었다.
도윤이 그녀의 손에 펜과 서류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종이에 적힌 글씨를 본 채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협의 이혼서였다. 채원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지금 도윤의 태도라면 법정에서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서류에 체념하듯 서명했다.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도윤에게 또다시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이 차라리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정법원 조정기일이 열렸고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도윤은 뻔뻔하게 모든 이야기를 조작했다. 변론 기일마다 모든 파탄의 책임은 채원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따지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이혼이 성립되고 두 사람이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을 때 입구에서 마주쳤다.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줘서 고맙네 채원아. 네가 내 약점을 털어놓으려 발버둥 쳐봤자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도윤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조롱했다. 그는 자신이 유명 회사의 이사라는 사실에 강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채원의 인격마저 샀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채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폭행과 모욕, 상처를 견뎌낸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다. 그 어떤 날카로운 말도 더 이상 그녀를 찌를 수 없었다. 그녀는 도윤을 뒤로 한 채 변호사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과거에 그녀는 나약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눈먼 사랑에 모든 것을 바치는 멍청한 짓도 끝이었다.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그녀는 천천히 멀어져 갔다. 도윤은 채원과 이혼한 것에 대해 단 한 줌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을 만끽했다. 결혼이라는 지긋지긋한 책임감과 짜증나는 아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채원은 함께 피땀 흘려 마련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오빠가 그 여자랑 이혼해서 정말 다행이야. 오빠가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한 지 벌써 1년이나 지났잖아. 채원과 도윤의 웨딩 사진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유라가 콧노래를 불렀다. 그러게. 네가 진작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 지금쯤 우리 애가 훌쩍 컸을 거고 이채원 같은 여자는 내 인생에 낄 틈도 없었을 텐데. 도윤이 유라를 탓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 그건 맞지. 그래도 이제 우리 완전히 자유잖아. 오빠는 이제 나한테만 오면 돼. 유라가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엔 채원에게 가한 끔찍한 고통에 대한 일말의 가책조차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자신들의 결합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든 말든 알 바가 아니었다. 유라가 다가가 도윤의 입술에 진하게 입을 맞췄다. 빨리 짐 싸. 내일 유럽으로 출국해야 하잖아. 우리만의 환상적인 휴가를 즐기자고. 도윤이 들뜬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편 도윤과 유라가 뻔뻔하게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채원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서둘러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다. 아빠, 저 회사 그만둘래요. 도윤 씨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소름 끼쳐요. 당분간 푹 쉬고 싶어요. 머릿속을 싹 다 비워내고 싶어요. 양평별장으로 내려갈게요. 거기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래요. 애써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채원이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당장 그 자식 모가지를 날려버리마. 네가 불편하다면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내쫓아 버리겠다. 딸의 참혹한 몰골에 격노한 박 회장이 이를 갈며 말했다. 아니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창백한 얼굴로 채원이 만류했다. 회사는 도윤 씨가 필요해요. 그 사람은 회사의 큰 자산이잖아요. 내 말이 맞다. 일단은 내려가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렴. 여기 일은 애비가 알아서 하마. 부국장 자리는 한유라 대리를 승진시켜 앉히도록 하지. 박 회장은 딸의 인생을 망친 도윤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회사를 위해서는 당분간 그의 능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도윤이 회장인 자신을 맹신하게 만들어 철저히 이용해 먹는 것이었다. 채원은 그 길로 회사를 떠났다. 그녀는 다시 낡은 소나타에 올라타 양평으로 향했다. 시끄러운 소음도 끔찍한 고통도
지옥 같던 기억도 닿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도윤과 유라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권력을 만끽했다. 두 사람은 넘쳐나는 돈을 명품과 사치품에 물쓰듯 쏟아부었다. 고급 외제차를 사모으고 투자를 핑계로 흥청망청 돈을 쓰는 유라의 허영심은 도윤의 취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기회는 끊임없이 쏟아졌고 두 사람은 당당하게 공개, 열애를 즐겼다. 초호화 해외여행에 전 재산을 탕진하다시피 했지만 한국에 돌아오면 회사 돈으로 또다시 사치를 부릴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대가가 따랐다. 박 회장은 도윤에게 상상 초월의 살인적인 업무를 떠안겼다. 주말도 없는 야근과 연일 계속되는 밤샘 업무가 이어졌고 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편 양평에서 지내는 채원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일, 초상화, 그리는 작업에 다시 몰두하며 무너진 자아를 치유해 나갔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도윤의 내연녀가 다름 아닌 예전 직장 동료 한유라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다시금 불타올랐다.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한 복수극이 그려졌다. 전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라 믿었던 두 남녀에게 철저하게 짓밟힌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채원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육감적인 몸매를 훤히 드러내는 관능적인 롱드레스를 입고 촌스럽던 생머리 대신 화려한 웨이브 펌을 한 채 짙은 메이크업으로 무장했다. 누구도 그녀를 예전의 촌스럽고 순진한 이채원으로 보지 못할 만큼 파격적인 변신이었다. 채원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회사 로비로 들어섰다. 저만치 도윤과 유라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는 마치 벌레를 지나치듯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갔다. 당황한 두 사람이 황급히 그녀를 뒤따라가 거칠게 돌려세웠다. 도윤이 채원의 팔목을 낚아채며 소리쳤다. 이채원, 네가 여긴 웬일이야. 넌 여길 밟을 자격 없어. 당장 안 나가? 도윤이 보안요원을 부르려던 찰나 박진우 회장이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채원아, 왔느냐? 이리 오렴. 박 회장이 온화한 목소리로 불렀다. 걱정 마세요. 여기서 소란 피울 생각 없으니까요. 채원이 도윤과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다. 채원은 곧장 아버지의 집무실로 들어가 복수극의 피날레를 의논했다. 돌아온 걸 환영한다, 내 딸. 내가 말한 그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이다. 앞으로 3일 남았구나.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니? 다 알아서 할 테니 지켜보기만 하세요. 아빠, 제가 진짜 누구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채원이 VIP 초대장을 손에 쥐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회사를 나온 채원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향했다. 고요한 전시실에서 예술작품들을 감상했다. 그림은 그녀의 가장 오랜 위안이었고 캔버스에 묻은 물감 한 방울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었다. 어느 한 그림 앞에 선 채원은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그림 속 인물이 마치 자신 같았다. 자신을 짓밟은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바보 같은 과거의 자신. 억눌러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죽을 만큼 상처받고도 꿋꿋하게 버텨온 자신이 대견하다 생각했는데 아직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때 불쑥 누군가 그녀에게 새하얀 손수건을 내밀었다. 모르는 사람의 호의를 받고 싶지 않아 거절하려 했지만 차마 손을 내칠 수 없었다. 그녀가 눈물을 닦고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그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이름 모를 낯선 남자가 남긴 짧은 온기에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위안을 얻었다. 행사 당일 채원은 강남의 최고급 살롱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했다. 그녀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큼 강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원했다. 가슴선이 깊게 파인 관능적인 드레스와 아찔한 키리를 장착한 그녀는 오늘 밤의 완벽한 주인공이었다. 이 행사는 박 옥션이 주관하는 메인 이벤트는 아니었다. 유명 화가의 친척 자격으로 초대받은 자선 경매 파티였다. 행사장에 들어선 채원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많은 남성들의 시선이 그녀의 뒤태에 꽂혔다. 경매장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속삭이는 도윤과 유라를 발견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이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저 여자가 대체 여길 어떻게 들어온 거지?
유라가 불쾌한 목소리로 수군거렸지만 채원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채원은 손에 든 레드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요염한 미소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부를 묻는 척 다가가던 채원은 순간 굽이 꺾인 척하며 유라의 연핑크색 실크 드레스에 와인을 통째로 쏟아부었다. 새빨간 얼룩이 흉측하게 번져나갔다. 어머, 미안해요, 유라씨. 실수였어요. 근데 이거 유라씨한테 훨씬 잘 어울리네요. 싸구려 옷에 추상화 같은 패턴이 생겼달까?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이런 포인트라도 있어야죠. 채원이 소리내어 웃으며 조롱했다. 모멸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유라는 분통이 터졌지만 당장 얼룩을 닦아내는 게 먼저였다. 그녀가 화장실로 달려가며 쏘아붙였다. 싸구려면 어때? 적어도 난 선택받은 여자야. 과거의 알량한 우정 따위는 하수구에 처박힌 지 오래였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유라는 도윤에게 징징거리며 당장 저 미친 여자를 쫓아내라고 난동을 부렸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경매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유라가 채원의 뺨을 갈기려 손을 치켜든 순간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유라는 씩씩거리며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자 도윤과 유라도 입찰에 참여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마스터피스 경매가 시작되자 도윤이 패기 있게 응찰 패드를 들었다. 5억 원, 도윤이 외쳤다. 10억 원, 채원이 여유롭게 끼어들었다. 20억 원, 도윤이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50억 원, 현찰로. 채원의 입에서 나온 숫자에 도윤과 유라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채원이 50억? 말도 안 돼? 나랑 살 때 빌부터 살던 기생충 같은 년이. 도윤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웃었다. 전철을 대중 앞에서 짓밟아버리고 싶었다. 50억, 50억. 낙찰되었습니다. 박채원님께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장내의 모든 하객들이 경악했다. 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입에서 불린 박채원이라는 이름 때문이었다. 저 여자가 박 회장님 외동딸이라고? 누군가의 놀란 속삭임이 장내에 퍼졌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경매가 끝나고 주최 측이 채원을 무대 위로 모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채원 이사님. 이 작품은 최지훈 작가의 마스터피스로 캔버스의 유체로 작업한 수작입니다. 지독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견뎌내고 비상하는 인간의 강인함을 표현했죠. 물론 감상하는 분의 시각에 따라 수백 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채원이 단상에 서서 우아하게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는 순간 영혼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이 그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죠. 저는 한 남자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처참한 배신이었습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제 몸에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폭력의 흔적까지 남겼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과거를 고백하는 건 처음이군요. 제 이름은 박채원입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폭력과 학대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곧 박 옥션을 이끌어갈 차기 후계자입니다. 객석에서 숨죽이고 듣고 있던 하객들 사이에서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와 경애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채원이 싸늘한 시선으로 굳어있는 도윤과 유라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전남편 강도윤과 그의 내연녀 한유라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네요. 감방생활 부디 즐기시길.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도윤과 유라의 눈앞에 구속영장을 들이밀었다. 횡령과 배임, 폭행 혐의였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이가 경악했다. 채원은 그 난장판을 뒤로 한 채 우아하게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때 누군가 다급히 그녀를 뒤따라와 불렀다. 제가 제일 아끼는 마스터피스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하신 말씀 정말 멋졌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채원이 뒤를 돌았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혹시 최지훈 작가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며칠 전 미술관에서 손수건을 건네드렸던 사람이 저고요. 오늘에야 그 눈물의 이유를 알게 됐네요. 그토록 참혹한 시간을 보내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인가요? 세상에, 손수건을 못 돌려드려서 죄송해요. 너무 순식간에 사라지셨잖아요. 오롯이 혼자만의 감정을 추스르실 수 있게 자리를 비켜드리는 게 예의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손수건을 돌려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두 번째 미술관 데이트에 예스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최지훈 작가의 위트 있는 데이트 신청에 두 사람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다. 채원의 가슴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분 좋은 설렘이 번졌다. 아직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예술이라는 깊은 교집합을 가진 두 사람이 금세 가까워질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채원은 전 남편을 감방에 쳐넣는 것만이 진정한 복수이자 승리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었다. 행사장 건물을 빠져나온 채원은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로 걸음을 옮겼다.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맞은편으로 지훈이 다가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앉았다. 세 번째 데이트는 뭘로 할까요? 그가 가볍게 농담을 건넸다. 소박하고 고요한 공간의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얽혔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의 첫 모금을 음미하며 채원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새롭고 찬란한 다음 페이지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